30년 동안 저를 냉대한 이유 이제 알겠어요. 제가 당신 핏줄이 아니니까! 호화로운 거실에서 재벌가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차피 오래 못 살 아이였어. 그 댁에 넌 이만큼 잘한 거 아니니. 30년 전 이 여자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심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렸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건강한 딸을 안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어떤 여자에게 안겨졌고 빚을 지고 수술비를 마련하며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이 기막힌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허름한 시골 백반집의 주인 순영입니다. 30년 전 그 병원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재벌가 딸과 엄마의 싸움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행복을 더해주세요. 이야기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안동 전통시장의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판도 좌판도 사람의 기척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 골목 끝자락에서 단 하나의 불빛만이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 어머니 밥상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김순영의 하루는 언제나 그 불빛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순영은 부엌에 서서 된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30년을 넘긴 이 항아리에서는 순영만이 아는 깊고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순영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이 의식이 순영에게는 기도와도 같았으니까요. 쌀을 씻는 순영의 손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손등 여기저기에 자잘한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30년 동안 뜨거운 국솥을 다뤄온 훈장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쌀을 3번 헹구고 물의 양을 손등으로 가늠하며 불 조절을 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솥뚜껑의 온기를 읽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30년의 새벽이 몸에 새겨준 감각이었습니다. 엄마, 또 나보다 먼저 일어났네. 보배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서며 하품을 했습니다. 머리를 대충 하나로 묶고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앞치마를 두르는 딸의 모습을 보며 순영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배추 좀 다듬어라. 오늘 단체 예약 들어왔다. 몇 명인데? 22명. 헐, 22명? 엄마,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순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까딱여 보였습니다. 실은 3시에 일어났다는 뜻이었지만 딸에게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보배는 그런 어머니의 대답 없는 대답을 30년째 읽고 있었기에 더 묻지 않고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순영이 국을 끓이면 보배가 간을 보고 보배가 반찬 그릇을 내려놓으면 순영이 위치를 슬쩍 바꿔놓고 서로의 동선이 부딪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말없는 호흡이었습니다. 아침 7시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아, 오늘 된장찌개 한 그릇 줘. 아이고, 사장님. 아침부터 목소리가 왜 이래요? 감기 걸렸어? 시장 상인들은 어머니 밥상을 자기 집 부엌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순영은 누구에게든 밥 한 그릇을 더 퍼주고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손님이 다 빠진 뒤에야 찬밥에 물을 말아 한 끼를 때우곤 했습니다. 보배가 엄마도 좀 앉아서 먹으라고 잔소리를 할 때면 순영은 괜히 행주를 접으며 배 안 고파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 가게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수? 시장 골목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35살의 청년.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의 어깨가 넓고 웃을 때 왼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파이는 이 남자는 아침마다 어머니 밥상 앞을 서성이며 보배와 눈이 마주치면 괜히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보배야, 이거 새로 만든 떡볶이인데 맛 좀 봐봐. 오빠, 아침부터 떡볶이가 말이 돼? 아침에 먹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무슨 과학이 그래? 보배가 피식 웃었습니다. 순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부엌 안에서 슬쩍 훔쳐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아침은 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순영은 또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벽, 형광등 불빛, 어디선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순영은 침대 위에 누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간신히 돌릴 수 있었는데 시야 끝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신생아실에 아기를 안아들고 복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놓지 마. 내 아이를. 데려가지 마.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가운의 등이 점점 멀어지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 순간 순영은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귀가 먹을 만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옆방에서 보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가슴 한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머리맡의 서랍에서 낡은 레시피 수첩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하필 이 수첩을 꺼내 드는지 순영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수첩을 안고 있으면 심장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뭐지? 이 꿈은 왜 자꾸 같은 꿈을 꾸는 거야? 순영은 수첩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동의 밤하늘에는 별이 촘촘했지만 순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 장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백반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잘 다려진 차콜색 블레이저,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 이 시장 골목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여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도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순영이 된장찌개를 내려놓자 여자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마치 그 맛을 온몸으로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삼켰는데 그 모습을 보곤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 나랑 비슷해. 음식을 먹을 때 눈을 감는 버릇. 여자는 두 숟갈째를 뜨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지 결국 냅킨을 집어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순영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님이 우는 것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의 눈물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낯선 감각은 뭘까? 순영은 말없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여자의 앞에 놓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 순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마치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간절하게.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에 지폐 몇 장을 놓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영이 다급히 불렀지만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이 순영의 망막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엄마, 저 손님 왜 울었어? 보배가 그릇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눈물을 쏟고 간 여자. 순영을 그렇게 바라보던 눈.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눈을 감는 자신과 똑같은 그 버릇. 가슴 한쪽이 알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30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갑자기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찌개는 반도 남아 있었는데 물컵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영이 가져다 준 물을 다 마시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레시피 수첩을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수첩의 3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다 갔다. 가슴이 아프다. 이유를 모르겠다. 바깥에서는 안동의 늦가을 바람이 백반집의 낡은 간판을 흔들고 있었고 어머니 밥상이라는 4글자가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30년 묵은 비밀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순영의 된장찌개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순영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흘 전 눈물을 흘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콜색 블레이저 위로 똑바로 세운 어깨, 흐트러짐 없는 검은 단발, 그리고 명함 한 장. 여자는 순영의 맞은편에 앉아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서진입니다. 한성 F&B 전략기획이사예요. 어머니의 음식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글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진의 손끝이었습니다. 매니큐어가 칠해진 가지런한 손톱, 흠집 하나 없는 하얀 손등.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었습니다. 서진의 제안은 명쾌했습니다. 순영의 된장찌개와 밑반찬 레시피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것. 투자금, 유통망, 마케팅 모든 것을 한성그룹에서 지원하고 순영은 맛의 원천으로서 감수를 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맛이 안동에만 머물러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보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보배가 앞으로 나서며 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기회 아니야? 엄마 음식 서울 사람들한테도 먹여보자. 그러나 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이 자리에서 된장찌개에 눈물을 쏟던 눈. 지금은 완벽하게 건조해져 있었지만 그 눈 속 어딘가에 사흘 전의 떨림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순영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러 온 게 아니야. 순영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의 정체를 붙잡기도 전에 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서진이 떠나고 이틀 뒤 예고 없는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빛바랜 양복에 구부정한 등을 한 노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온 그는 순영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아니 30년을 두려워한 사람처럼. 순영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노인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기까지 몇 번이나 주저했습니다. 김순영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박정우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안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그 3글자가 순영의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안동 산부인과.
보배를 낳았던 그곳. 순영의 손가락이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문장은 자꾸 끊어졌으며 낡은 서류 봉투를 내미는 손은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순영의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웅성거림도, 주방에서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도, 바깥의 바람 소리도 전부 사라지고 박정호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진공속처럼 울렸습니다. 당신이 안고 나온 아이는 당신의 친딸이 아닙니다. 순영의 손에서 앞치마 자락이 풀려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과 동시에 그 하얀 빛 속에서 반복되던 악몽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벽, 형광등, 아기를 안고 사라지는 하얀 가운의 등. 꿈이 아니었던 겁니까? 기억이었던 건가요? 박정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0년 전의 출생 기록부, 두 아이의 혈액형 대조표,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신생아실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아기. 서류에는 누군가 빨간 펜으로 두 아이의 이름 옆에 화살표를 그어 서로를 교차시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만은 바로잡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박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빛바랜 양복의 무릎이 백반집의 낡은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향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전부 흐려지고 시야 한가운데에서 30년 전의 신생아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영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빚을 지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30년. 그 모든 날들의 중심에 있던 단 한 사람, 보배. 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때 주방 뒤편에서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과 박정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 뒤편의 어둠 속에 보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보배의 두 눈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배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서류에서 순영에게로, 순영에게서 무릎 꿇은 박정호에게로, 다시 서류에게로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세계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순영이 보배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지만 보배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걸음질 치는 보배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반집 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어머니 밥상 간판이 또다시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번에는 30년간 이어져 온 모녀의 끈이 끊어지려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보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백반집 문을 닫지 않은 채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국솥의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배가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할까봐. 그러나 새벽 4시가 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순영은 식어버린 국솥 앞에서 그대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배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아니라 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딸 아니야? 보배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어디에 있었는지 옷이 구겨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단단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순영은 보배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배가 한 걸음 물러서며 팔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앉지 마. 대답해. 보배야, 엄마는 정말 몰랐어. 어젯밤에 그 사람한테 처음 들은 거야. 진짜로?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호에게 듣기 전까지 순영은 확신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의심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배는 어머니의 눈을 읽는데 30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지? 순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보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순영이 입을 열지 못하는 그 3초의 공백이 보배에게는 그렇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 보배야. 언제 의심했냐고. 순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보배의 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영은 30년간 삼켜왔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내가 5살 때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나하고 아빠하고 맞지 않는 게 있었어. 보배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때 더 알아봤어? 아니. 왜? 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무서웠다. 그 한마디가 부엌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보배의 입술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무서워서 확인 안 하고 30년을 그냥 넘긴 거야? 내가 엄마 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무서우니까 모른 척한 거야? 보배야, 들어봐. 알면서 속인 거잖아. 보배의 목소리가 백반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영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면서 속인 것은 아니었지만 의심하면서 외면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그 차이를 지금 보배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배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순영이 방문 앞에서 보배야, 제발 하고 불렀지만 보배는 가방을 들고 나오며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보배의 등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을 보배는 끝까지 순영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영은 보배가 신발을 신던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보배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현관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보배가 떠나고 이틀째 되는 날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배에게. 서진은 보배의 연락처를 사업 미팅 당시 교환한 상태였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보배는 지금 시장 근처 찜질방에서 이틀째 머물고 있었고 갈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동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진은 보배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보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키워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보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 마음 저는 알아요. 그 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보배는 판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배에게 필요한 것은 진위 여부가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 보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고 서진은 냅킨을 건네며 보배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서진의 눈이 보배의 머리 너머로
카페 창밖에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떠오른 감정이 연민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혹은 자기 자신의 상처와의 공명이었는지 서진 본인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시각 백반집에서는 순영이 혼자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배가 없는 부엌은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배추를 다듬을 사람이 없었고, 간을 봐줄 사람이 없었고, 엄마 불 줄여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습관대로 쌀을 2사람 분량으로 씻다가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듣고 서 있다가 쌀을 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쏟아 넣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을 연 것인지 닫은 것인지 시장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 순영은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순영은 텅 빈 식탁에 앉아 보배의 자리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보배가 언제 돌아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밥그릇 옆에 레시피 수첩이 있었습니다. 순영은 수첩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보배가 3살 때 심장 수술을 받던 날 적은 글이 순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보배 수술 잘 됐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30년 전에 자기 글씨. 떨리는 손으로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쪼그려 앉아 적었던 그 한 줄.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마다 국밥을 끓여 팔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업고 병원을 오가며 의사가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적었던 그 문장.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영은 수첩을 덮고 2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한 방울 떨어졌지만 순영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배가 내 핏줄이 아니어도 30년을 함께한 내 딸인 건 변하지 않는다. 이 수첩이 증거다. 이 손이 증거다. 새벽마다 지은 밥이, 병원 복도에서 보낸 밤이, 빚을 갚으며 흘린 땀이. 그게 전부 증거다. 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묶고 국솥에 불을 켰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보배가 돌아올 그날을 위해 밥을 지을 것입니다. 한편 서진의 휴대폰에는 서울에서 온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최영숙. 안동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당장 올라와. 서진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보배는 서진의 진짜 목적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순영은 자신의 친딸이 보배의 곁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3사람의 운명이 하나의 매듭으로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 매듭의 끝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배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보배가 찜질방에서 이틀째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배 씨, 지난번 말씀드린 한식 브랜드 건 기억하시죠? 서울 본사에서 시식 미팅이 잡혔는데 어머니 대신 보배 씨가 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보배 씨잖아요. 사업 미팅? 그 말에 보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엄마에게 돌아갈 용기는 아직 없었지만 엄마의 음식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보배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분노와 엄마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은 별개였으니까요. 서진은 덧붙였습니다. 차 보내드릴게요. 서울에서 며칠 쉬면서 생각도 정리하시고요. 보배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찜질방 앞에 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성그룹 본사 건물은 안동 전통시장의 골목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로비,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 보배의 낡은 운동화가 그 바닥을 밟는 순간 나는 삑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보배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안동에서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한보배 씨예요. 회장 한동준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66의 남자, 건장한 체구에 은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이 부드러웠습니다. 보배를 보는 순간 회장의 걸음이 반 박자 멈추었습니다. 보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보배입니다. 회장은 멈칫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듯 금세 미소를 되찾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보배의 손을 잡는 순간 회장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딸 서진의 손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두툼한 손,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잡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보배가 물을 마시며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동작이 보배가 웃을 때 한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왜인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내 딸 서진과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이 아이한테서 눈을 못 떼겠지. 회장은 그 생각을 털어내려 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장실 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숙. 레드브라운 톤의 볼륨 있는 머리, 다크 네이비 트위드 재킷,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온화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 들어온 그녀가 보배를 보는 순간 0.5초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최영숙은 즉시 미소를 되돌리며 보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서진이가 말하던 분이구나. 안동에서 오셨다면 피곤하시겠네. 잘 쉬셔요. 한마디 한마디가 도자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보배의 손을 잡은 최영숙의 손가락 끝에 힘이 실린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안동에서는 강태수가 어머니 밥상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백반집은 사흘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뒷문으로 돌아가 부엌 쪽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순영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며칠째 제대로 씻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고 입가에는 웃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싱크대에 놓인 것은 컵라면 용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집어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됐어. 안 해도 돼.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면 보배가 돌아왔을 때 누가 밥을 해줘요.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서투른 손으로 밥을 짓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고 국물이 넘쳤고 두부를 자르다 손을 베었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부엌 구석에 서서 어린 시절 자기가 밥을 챙겨주던 그 꼬마가 지금 자기를 위해 서투른 밥을 짓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태수 앞에서 울면 이 아이가 더 걱정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서울 여자 한서진이요. 걔네 사람이 안동시장 일대 부동산 조사하고 다니더라고요. 순영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부동산? 네. 저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들었는데 시장 일대 토지 매입 가능성 조사라고 했대요. 한성그룹 쪽에서. 순영은 된장찌개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처음 찾아왔을 때의 직감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러 온 게 아니야.
그 직감에 반만 맞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진은 사업도 하러 왔고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돌아간 뒤 순영은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호는 안동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순영이 물었습니다. 그때 바뀐 아이네 진짜 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긴 침묵 끝에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부인 최영숙이 데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자랐을 겁니다. 순영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한성그룹, 한서진, 서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사흘 전 백반집에서 된장찌개에 눈물을 흘리던 여자, 사업을 제안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던 여자, 음식을 먹을 때 눈을 감던 여자 나와 똑같은 버릇을 가진 여자. 그 여자가 내 딸이었어. 순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모른 채 살았던 겁니다. 내 딸이 내 눈앞에 와서 내 밥을 먹고 내 얼굴을 보며 울었는데 나는 그게 내 딸인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영은 부엌에 섰습니다. 보배에게 밥을 지을 때처럼 이번에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치고 깻잎을 양념하고 계란말이를 굴렸습니다. 서진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순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면 내 손맛을 좋아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순영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작은 밀폐 용기에 담고 정성스럽게 보자기로 감싸며 순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면 이 맛을 좋아할 거다. 그 보자기를 안고 순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서진에게 내가 내 엄마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거리. 30년의 공백은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순영은 반찬 보자기를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어딘가에 있을 서진도 같은 하늘 아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한성그룹 회장실. 회장 한동주는 퇴근하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은 글자 위를 스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난 보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두툼한 손, 한쪽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왼쪽 손목 위쪽으로 살짝 보였던 가슴 쪽으로 이어지는 흉터의 끝자락. 회장은 왼쪽 손목의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진이 태어난 날 기념으로 산 시계. 3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은 시계.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그 시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왜 그 아이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을까? 회장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불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과 안동, 두 도시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좋아할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둔 순영, 낯선 끌림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회장,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보배. 그런데 서진의 비서가 안동시장의 부동산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진이 순영에게 제안한 사업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배가 서울로 떠난 뒤 태수는 순영의 백반집을 도우면서 동시에 서진의 비서가 남긴 흔적을 쫓았습니다. 안동시장 주변 공인중개사를 하나씩 돌며 물었고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 정보를 모았고 시청 도시계획과에 출입하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도시재정비 예정구역 공고문가, 부동산 업체에서 흘러나온 한성그룹 관계사의 토지 매입 현황 자료, 그리고 안동 전통시장 한식 테마파크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문서의 표지 사진까지 태수가 순영 앞에 모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 여자가 말한 한식 브랜드 사업의 진짜 얼굴이에요. 순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의 지도에는 안동 전통시장 일대가 빨간 선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어머니 밥상이 있었습니다. 테마파크, 재개발, 철거, 그 단어들이 순영의 30년을 관통했습니다. 서진이 처음 찾아왔을 때 흘린 눈물과 두 번째 찾아왔을 때의 명함, 그리고 보배에게 건넨 커피 한 잔까지 전부 이 사업만을 위한 것이었던 건가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전부는 아닐 거야. 순영은 서진의 눈물은 가짜가 아니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눈을 감던 버릇과 순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 그것은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의 칼끝이 자신의 백반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내 밥상을 없애려 하고 있어. 그 문장이 순영의 가슴을 두 쪽으로 갈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보배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언니, 그 사업 진짜 뭐야? 우리 엄마 백반집 자리에 테마파크 짓는 거라며? 전화 너머로 서진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보배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보배 씨, 그 시장은 이미 노후화가 심각해요. 재개발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하든 다른 누가 하든.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올라왔겠어요? 보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식 브랜드 시식 미팅이라는 명분이 없었다면 보배는 서울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세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진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전략적으로 순서를 조절한 것인지 모르던 보배의 분노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보배 씨의 친아버지. 보배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친아버지. 서진이 무심한 듯 던진 그 단어가 보배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직 보배는 회장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것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서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가정이 아니라 확신의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배 씨가 이 집의 진짜 딸이라면 이 사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시장 골목에서 앞치마 두르고 사는 게 보배 씨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보배는 한성그룹이 마련해준 서울 숙소의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별처럼 촘촘했지만 보배의 머릿속에는 안동시장의 새벽 어둠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순영이 마지막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태수가 서류를 보여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병실, 산소호흡기를 단 박정우는 순영을 보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순영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바꿨습니까? 내 아이를. 박정우의 메마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30년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영숙이 그 사실을 알고는 병실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건강한 아이와 바꿔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산후출혈로 의식을 잃은 순영의 건강한 딸이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오래 못 삽니다. 차라리 건강한 엄마한테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순영의 손이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아픈 아이라고 버렸다니. 제 핏줄을 심장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아이와 바꿔치기하고 내다버렸다니.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빚을 지며 남편 없이 혼자 새벽마다 국을 끓이며 살려낸 거야.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창 앞에 서서 밖을 보지 않는 눈으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딸도 남의 딸도 30년을 잘못 살았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분노보다 무서웠습니다. 순영은 돌아서며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최영숙이가 심장 아픈 아이를 버린 걸 남편은 알고 있습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건강한 아이를 자기 딸로 알고 30년을 키웠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무표정이었습니다. 안동 요양병원의 긴 복도는 30년 전에 산부인과 복도와 닮아 있었고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택시를 타고 백반집으로 돌아오며 창밖의 안동 시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 서진은 내가 키우지 못했고 남의 딸 보배는 내가 목숨 걸어 키웠다. 두 아이 모두 최영숙이라는 여자의 선택 때문에 제자리에 있지 못했다. 서진은 사랑받지 못하며 자랐고 보배는 심장에 칼을 대야 했다. 그 여자가 30년 전에 한 선택 하나가 네 사람의 인생을 전부 망가뜨렸다. 백반집에 도착한 순영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박정호가 건넨 마지막 증거 30년 전 최영숙이 건넨 수표의 사본과 박정호가 녹음해둔 당시 대화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말했습니다. 이것만은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죽고 나면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순영은 증거를 품에 안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정호의 병실을 찾아간 것은 순영보다 하루 뒤였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와 안동에서 직접 추적한 정보, 그리고 순영의 존재까지 이미 퍼즐의 대부분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단 하나, 왜였습니다. 왜 자신이 바뀌었는지, 누가 시켰는지. 박정호는 서진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심장질환, 최영숙의 방문과 두 아이의 바꿔치기,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양어머니 최영숙이 자기 핏줄인 아이를 심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버리고 남의 건강한 아이를 가져간 겁니다. 그 건강한 아이가 당신입니다.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시계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박정호가 서진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고. 서진은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자택 응접실에서 마주 앉은 서진과 최영숙. 회장은 외출 중이었고 이 집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서진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최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영숙은 차를 내려놓으며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올라와서.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동 산부인과에 다녀왔어요. 최영숙의 찻잔이 받침 위에서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이 이 여자가 보인 유일한 동요였습니다. 0.5초 만에 미소를 되돌리며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무슨 산부인과? 30년 전에 어머니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그 산부인과요. 침묵이 응접실을 채웠습니다. 최영숙의 미소가 마치 석고상에서 금이 가듯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온화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30년간 감춰온 공포가 서서히 얼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냉대한 이유, 이제 알겠어요. 제가 당신 핏줄이 아니니까. 당신 핏줄은 심장이 아프다고 버렸으니까. 서진아, 들어봐. 뭘 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30년간 쌓인 냉대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불에 기름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 몰랐어요. 뭘 해도 어머니 눈에 차지 않고 뭘 잃어도 한 번 안아준 적이 없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당신 아이가 아니어서 그게 이유야? 최영숙이 입술을 열었지만 서진은 말을 자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자기 아이를 버렸어요. 심장이 아프다고. 제 대신 그 아이를 가난한 엄마한테 떠넘기고 남의 건강한 딸을 훔쳐다 키운 거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최영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떨림이 턱에서 어깨로 번졌습니다.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30년의 성벽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30년간 거짓 위에 서서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이는 어차피 오래 못 살 아이였어. 그 한마디에 서진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와 바꿔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모두를 위한 거였어. 너도 그 덕에 이만큼 자란 거 아니니.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갈구하던 외의 답이 이것이라는 절망. 이 여자는 반성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최영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아닌 진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바로 공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서진의 분노는 최영숙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안동으로 내려와 순영의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진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격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은 서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됐구나. 서진이 식탁에 앉지 않은 채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친어머니라면서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어요? 순영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하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요. 박정우한테 들었어요. 순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보배에게 들었던 것과 같은 말이었고 같은 추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목소리에는 보배의 분노와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울음. 당신이 나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30년을 그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산 거예요. 당신도 최영숙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 순영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최영숙이랑 다를 게 없다. 아이를 버린 여자와 아이를 찾지 않은 여자. 서진의 눈에는 그 둘이 같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순영이 서진의 앞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진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처음이었습니다. 순영이 서진에게 엄마라는 말을 쓴 것이.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듯 턱을 들어 올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영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이 시장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뒤 백반집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주로부터의 퇴거 통보서, 건물 매각에 따른 임차인 퇴거 요청, 잔여기간 30일. 태수가 알아본 바로는 건물주가 한성그룹 관계사의 건물을 매각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한성그룹의 재개발 절차가 기계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30년 된 어머니 밥상이 30일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 순영은 퇴거 통보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의 명함 옆에, 재개발 지도 옆에, 그리고 레시피 수첩 옆에 4개의 종이가 나란히 놓인 식탁은 순영의 30년이 무너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순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텅 빈 주방을 바라보며 30년 전 새벽 4시에 처음 이 부엌에서 불을 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보배의 수술비 빚에 허덕이며 이 부엌에서 된장을 풀고 밥을 짓던 29의 자신을 말이죠. 그때는 이 부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순영은 앞치마를 묶고 국솥에 불을 켰습니다. 30일이 남았다면 30일 동안 밥을 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순영이 잠들기 전 꺼내든 레시피 수첩에서 한 장의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수첩 사이에 끼워둔 적 없는 종이,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서진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그리웠어요. 순영은 그 한 줄을 글씨가 흐려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퇴거일 아침 순영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4시에 일어났던 순영은 마지막 날은 이 부엌에서 1시간을 더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순영은 된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 부엌에서 처음 열었던 그 항아리. 그때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직후였고 보배는 심장 수술 후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였고 이 항아리 하나가 2사람을 먹여 살릴 전부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순영의 손은 그때보다 훨씬 거칠어졌지만 올라오는 된장 냄새는 그때와 같았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이번에는 2사람 분도 1사람 분도 아니었습니다. 큰 솥에 가득 올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른 채 순영은 오는 사람 모두의 몫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소문은 시장보다 빨랐습니다. 어머니 밥상이 오늘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새벽부터 골목을 돌았고 아침이 채 되기 전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태수가 가장 먼저 왔고 그 뒤로 생선가게 아주머니, 채소, 좌판 할머니, 정육점 사장, 문구점 부부까지 30년간 이 밥상에서 아침을 먹은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누구는 과일을, 누구는 반찬통을, 누구는 그저 빈손에 붉은 눈을 담고 태수가 앞장서서 식탁을 밖으로 꺼내 시장 골목에 길게 이었습니다. 백반집 안에 다 앉을 수 없으니 골목 자체가 밥상이 된 것입니다. 순영은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깻잎 무침,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하얀 쌀밥.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차렸던 그 밥상 그대로. 그러나 오늘은 매 접시에 순영의 손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간을 보는 숟가락이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9시가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보배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내려온 보배는 시장, 골목 끝에서 길게 이어진 식탁과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국을 퍼나르는 순영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집어들고 말없이 순영의 옆에 섰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배가 배추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해온 것처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린 서진은 블레이저도 없이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서 멈춰선 서진의 눈에는 길게 이어진 밥상과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한가운데서 나란히 국을 퍼나르는 순영과 보배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 밥상에 자기 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태수가 서진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요. 밥 식겠다. 서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순영이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이 순영을 보았습니다. 순영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 하나를 더 꺼내 서진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추었습니다. 한동준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 뒤에서 최영숙이 내렸습니다. 태수가 순영에게 귀갯말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들여보내요?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팽팽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평소처럼 떠들며 먹었지만 순영, 보배, 서진, 회장, 최영숙 5사람이 앉은 식탁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국물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 순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레시피 수첩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첩으로 모였습니다. 순영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겉표지 안쪽에 쓰인 문구가 드러났습니다. 내 진짜 딸에게. 최영숙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배와 서진이 동시에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영이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겉표지 뒤에는 2통의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보배에게. 순영의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시장 골목의 소음까지 잠재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핏줄이 달라도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팠고 내가 웃을 때 내가 행복했다. 새벽마다 밥을 지은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일어났을 때 따뜻한 밥이 있으면 좋겠어서였다. 너는 내 딸이다. 그건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다. 보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손등으로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영이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에게.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너를 잃어버린 엄마를 용서해다오. 내 얼굴도 모른 채 30년을 보냈지만 매일 새벽밥을 지을 때마다 내 가슴 한쪽이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뭔지 몰랐는데 내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울던 그날 알았다. 그게 너였구나. 서진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고 그래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라는 말. 그것을 낳아준 엄마의 목소리로 30년 된 수첩에서 꺼내 읽어주는 이 순간 서진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순영이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상체가 앞으로 접히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 사이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순영이 서진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검은 단발이 순영의 앞치마에 묻혔습니다.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진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서 꼭 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태수의 손에는 박정호가 순영에게 건넨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영이 태수에게 미리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에 재생 버튼이 눌렸고 30년 전 박정호와 최영숙의 대화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는 심장이 약합니다. 건강한 아이와 바꿔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회장 한동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의 신뢰가 그 눈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최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미소와 볼륨 있게 세팅한 머리,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보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거친 손과 왼쪽 가슴 아래 수술 흉터의 끝자락이 옷깃 사이로 보였습니다. 오후에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던 끌림, 낯설지 않던 손의 감촉, 그 모든 것의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었어?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회장이 테이블을 붙잡고 버텼지만 눈에서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강단 있게 살아온 남자가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보배는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의 무게를. 보배는 아직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지만 회장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배는 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어디 안 가. 엄마가 내 엄마야. 두 딸 사이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바람이 불었고 어머니 밥상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간판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 간판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회장의 눈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을 열고 올라타는 최영숙의 등이 30년 전 산부인과 복도를 걸어나가던 그때의 등과 겹쳐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한 뒤에도 최영숙이 앉았던 자리에 밥그릇은 한 숟갈도 뜨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숙의 30년이 무너지는 데에는 30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녹음이 공개된 뒤 회장 한동준은 그날 밤 최영숙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건넨 말은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내 딸을 버린 사람과는 같은 지붕 아래 있을 수 없소. 최영숙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을 겁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무너졌고 그 잔해 속에서 최영숙이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는 최영숙의 경영 참여를 전면 배제했고 재개발 프로젝트는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의 넓은 집에서 나온 최영숙이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진이 최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의 문을 열어준 최영숙은 한 달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볼륨 있게 세팅하던 레드 브라운 머리는 손질되지 않은 채 늘어져 있었고 트위드 재킷 대신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에메랄드 반지도 없었습니다. 서진을 보자 최영숙의 눈이 흔들렸지만 들어오라는 말도 나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알아요. 최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키웠어요. 학교를 보내고 밥을 차리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사랑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의무는 다했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을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의 냉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30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산이었습니다. 최영숙이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산도 연기도 자기 합리화도 아닌 눈물. 마른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며 최영숙의 입에서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최영숙을 한참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작은 밀폐 용기 하나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용기 안에는 된장찌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영이 만든 된장찌개. 문이 닫힌 뒤 최영숙은 오랫동안 그 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안동에서는 백반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 한동준이 재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시켰고 건물 매각건은 원상복구되었습니다. 회장이 순영에게 보낸 것은 법률 서류 한 장과 짧은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내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빚은 평생 갚겠습니다. 순영은 편지를 읽고 접어서 레시피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빚을 갚겠다는 말에 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배를 키운 것은 빚이 아니라 삶이었으니까. 백반집 재개장 첫날 아침 순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는 원래의 시간이 맞았습니다. 보배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하품을 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30년 전과 같은 풍경? 아니,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배추 몇 포기 할 거야? 22포기. 헐, 22포기. 단체 예약 들어왔거든. 그러나 이번에는 순영이 먼저 피식 웃었고 보배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침묵의 질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밀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수가 떡볶이를 들고 나타난 것도 같았습니다. 보배야, 아침 떡볶이. 오빠, 그 멘트 이제 바꿀 때도 됐다. 왜? 과학적으로. 됐어. 보배가 웃었습니다. 태수도 웃었습니다. 순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을 훔쳐보다가 이번에는 훔쳐보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엄마, 또 훔쳐봤지? 안 봤어. 순영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귀까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세단에서는 회장이 내렸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보배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보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벌 회장에게는 보배에게 다가가는 것이 세상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명함이나 서류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30년간 몰랐던 딸에게 아버지로서 다가가는 방법은 어떤 경영 교과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 회장이 처음으로 한 것은 안동에 내려와 백반집에서 밥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켜 먹으며 보배가 손님들에게 밥을 퍼주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배는 회장을 의식하면서도 모른 척 일했고 회장은 보배를 바라보면서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 회장에게 보배가 현관 앞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반찬이에요. 서울까지 가시려면 배고프실 거예요. 회장은 그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차에 타서야 울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건넨 첫 번째 선물이 밀폐 용기에 담긴 깻잎 무침이었습니다. 가게로 다시 돌아와 보배는 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가 내 엄마니까. 근데 저 사람을 밀어내지는 않을게.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보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순영은 30년 전 심장 수술날 밤에도 이렇게 보배의 머리를 쓸어내렸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핏줄이 달라도 이 손이 기억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서진은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순영이 반찬을 집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존댓말을 했습니다. 보배와도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진만 다른 온도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순영이 서진에게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둘러봐. 서진이 멈칫했습니다. 저 요리 못하는데요. 나도 처음에 못했어. 배추 다듬는 것부터 해봐. 서진은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배가 쓰던 데님 앞치마가 아니라 순영이 새로 마련한 앞치마. 하얀 면 앞치마. 서진이 그것을 허리에 두르는 순간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순영이 국을 끓이고 보배가 배추를 다듬고 서진이 서투른 손으로 시금치를 씻었습니다. 서진의 시금치 씻기는 태수의 서투른 요리만큼이나 엉성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 서투름이 이 부엌에서의 첫걸음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영이 밥을 세 그릇 퍼서 놓았습니다. 보배의 자리, 서진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자리. 세 사람이 함께 앉은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영이 레시피 수첩을 꺼내 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밥상 세 식구. 보배가 옆에서 들여다보며 피식 웃었고 서진은 그 글씨를 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순간 순영은 수첩을 덮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먹자. 세 사람이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보배가 맛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찌개 좀 짜다. 네 입맛이 변한 거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눈을 살짝 감으며 순영과 똑같은 버릇으로 순영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의 밥그릇에 시금치를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안동의 저녁바람이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상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사를 조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태수였을 겁니다. 간판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재밌게 들으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이야기처럼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순영은 30년 동안 새벽마다 밥을 지으며 남의 딸을 자기 딸처럼 키웠고 보배는 진실 앞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자신을 키워준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진은 사랑받지 못한 30년의 분노 끝에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엄마를 찾았고요.
때로는 핏줄보다 함께한 세월이 더 지날 수 있습니다.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아무 말 없이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긴 세월 중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일락 이야기였습니다.